교재는 35페이지. 자, 반사회 질서 행위 관련 판례들 거기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되는 내용들, 그것도 좀 난이도 높은 것들 위주로, 가벼운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판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지스님이에요. 주지스님인데 이분이 이 주지직을 양도하는 대가로요 거액을 받기로 했어요. 누구에게? 을에게요. 그래서 을이 앞으로 이제 주지스님이 될 사람입니다. 자, 사실 이 거액을 받고 주지직을 양도하는 행위, 이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미 반사회 질서 행위가 있은 그 이후에 종교법인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을 임명하는 행위, 이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 이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유효다라는 거예요. 요 앞에 얘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종교법인이 임명하는 이 법률행위, 이걸까지도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얘랑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험의 출제 비중 높아요. 가령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자,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이걸 을에게, 가령 을이 뭐 은행이다라는 거죠. 임치를 합니다. 은행에 우리 돈 맡기는 걸 임치라고 합니다. 이거 맡기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임치. 맡긴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이미 앞에서 갑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던 그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은행에 맡기는 그 임치 행위 자체를 이것마저도 불법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앞에 계획까지는 불법일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치면 여러분 아까 왜 도박해서 부동산 취득하신 분 있잖아요. 부동산 취득하 그럼 그분하고 산 분도 전부 다 불법입니까? 그 도박, 제가 이분하고 도박을 했어. 그래서 이분이 취득을 했어. 그래서 이분이 이분한테 팔았어. 그럼 이분도 전부 다 그 매매도 불법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앞에 그 행위는 불법일 수 있지만 지금 맡기는 그 임치 행위, 얘는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 이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그 행위는 불법일 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행위마저도 전부 다, 그럼 걔랑 연관이 됐으면 전부 다 불법,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판례 논리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거 일단 얘가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유효. 얘는 유효입니다. 민사사건에서 우리 성공보수, 아주 고액의 성공보수 약정을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사건을 맡긴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자기가 궁박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뭔가 쫓기는 상태에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높은 성공보수 줄 테니까 제발 소송 좀 이겨주세요.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근데 비교를 하셔야 될 게, 형사사건에서 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야.
우리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요, 얘는 지금 궁박한 상태에 있거든. 얘 따라서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다라는 거. 무효. 그다음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 뭐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페이지. 거기 1번 보시면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유효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효.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라는 이 새로운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효하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법정지상권을 건물의 소유권과 여러분 얼마든지 분리해서 양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분리해서 양도하겠다는데, 물론 분리해서 양도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은 철거해야 되겠지. 내가 철거하겠다는데 그걸 말리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가지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가. 근데 얼마든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6번 보세요. 그래서 1번과 6번을 묶으셔야 됩니다. 1번과 6번 같은 취지예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은행에 임치한 행위, 이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비자금 조성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맡기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지. 1번과 6번 좀 묶어두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8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고 그죠. 여러분 세금 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따라서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얘는 유효다라는 거. 물론 이 경우에 엄청난 제재가 부과되겠죠. 그 다음 10번에 거기 10번에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 다음 거기 이제 아라비아 숫자 2번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즉 무효다 이 말입니다. 103조에 해당한다, 무효.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손실보전약정이라고 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얘는 우리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에 전부 다 손실보전약정을 해주면 전부 다 거기다 돈 다 맡길 거야. 그러면 이 증권회사가 거액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식시장을요, 자본주의를 아예 이분들이 붕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액의 자본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팔고 사고 하면서요. 주식을 많이 사면 가격 오르는 거거든요. 팔면 가격 떨어지는 겁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자,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 요 동그라미 3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5번,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게 사기보험이다, 그죠? 따라서 얘는 무효. 그래서 막 배우자 죽이고 막 그런 끔찍한 일을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속 한 푼도 못 받아요. 당연히 보험금도 못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배우자 죽이면 안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보시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한 이자약정, 이게 고리대금입니다. 고리대금 역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고리대금의 경우에는 그 상당한 이자를 넘어서는 부분만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무효로 보니까 이때는 고리대금 업자만 나쁜 놈이죠.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걔만 나쁜 놈이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9번 각종 첩계약 역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그 다음에 자유권을 제한하는 행위, 그 얘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무효입니다. 혼인할 때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했어요. 근데 막
아내가 남편을 막 때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혼하지 않는 약정했다라고 이거 이혼 못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무효입니다. 아내가 남편 많이 때리고 하죠. 예. 그 다음 거기 11번이죠. 동그라미 11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보수 약정하는 거니까 이건 사회질서예요. 이건 무리한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요. 우리 36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일단 제가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을과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문제는 현저하게 불균형한 매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1억에 팔더라 이 말이지. 현저하게 불균형한, 서로 균형이 안 맞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짚으셔야 돼. 뭐 짚으셔야 되냐면 현저하게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상계약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 불균형이라는 것 자체는 유상계약을 의미하는 거야. 유상계약. 균형이라는 게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무상계약 증여 얘는 오로지 급부만 있지 반대급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불균형이라는 의미 자체는 당연히 무상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서로 균형이 안 맞더라 이 말이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따라서 유상계약을 말하는 것이니까 증여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증여는 무상입니다.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오로지 급부만 있을 뿐입니다. 반대급부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무상이니까. 그 다음 경매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 경매 계약입니까? 아니에요. 경매는 계약 아니에요. 부동산 경매 여러분 법원 가서 그 소유자하고 계약서 쓰시나요? 경매는 계약 아니에요.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주 비싼 가격을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경매. 따라서 경매는요 당연히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계약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률에 규정이 한 물권변동. 그래서 경매는 매각대금만 완납만 하시면요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얘가 법률행위일 것 같으면 등기까지 하셔야지. 여러분 경매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면 매각대금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매각대금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아시겠죠? 네. 얘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시험에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엔드 관계가 아니라 오화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본인과 대리는 똑같이 동일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직접 법률행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인이 직접 법률행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표준은 누가 돼야 돼요? 본인과 대리인 중에서 기준 표준은요. 대리인이 기준 표준이 됩니다. 왜? 대리인이 직접 법률행위 하는 거니까. 따라서 경솔과 무경험은 만약에 대리를 했다라면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셔야 될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 그런데 오롯이 얘만 궁박만 얘는 누구 기준이다? 본인 기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특이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우리 불공정한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기준이다. 왜? 대리인이 직접 법률행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직접 법률행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근데 오로지 뭐만? 궁박만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그럼 궁박은 쪼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궁박, 얘는 당연한 거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궁박 상태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 아시겠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건 물론이고, 여기서 말하는 궁박은 심리적, 정신적, 즉 감옥에 갇힌 상태다 이 말이지. 난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까 거액의 성공모수 약정을 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요, 나중에 요건도 보시겠지만 이 을이라는 사람, 우리 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얘를 폭리자라고 합니다. 그럼 갑은 피해자지. 100억짜리를 1억에 산다니까. 폭리자. 그러면 이 폭리자는 당연히 악의에다가 플러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판례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봅니다. 자, 일단 구조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보면 효과, 우리 민법 104조에 따르면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효과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당연히 무효. 자, 그러면 무효니까 우리 불법원임급여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될 건데, 얘는 지금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니까 우리 불법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한쪽만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양쪽 다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지금 갑이 뭐가 나빠요, 그죠? 네, 한쪽만 나쁜 놈이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만 이때는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중개에 있다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쪽만 나쁜 놈이니까. 그 다음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없다라는 거. 꼭. 자, 요건. 일단 법률행위가 당연히 이 요건은 지금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그러면 첫 번째가 아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상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균형이 안 맞다 말이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균형이 안 맞더라. 따라서 현저한 불균형, 그래서 증여나 경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아까 우리 폭리자는요, 폭리자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아요. 알고서 이걸 이용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지. 현재 얘가 지금 되게 쪼들리는 상황이라는 걸 지가 안다라는 거야. 심지어 그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얘를 꼬드겨가지고 100억짜리를 1억에 산다 이 말이지. 그래서 폭리자는 악의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우리 판례가요, 약간 조금 엄격하게 지금 얘를 보는 거죠. 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주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가요, 이거 받아주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뭐 얼마를 얼마에 해야 그래야 불공정한 거냐.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보게 되면 무효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또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인정 안 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실제로 보면 판례가, 이긴 판례가 거의 없어요. 이긴 판례가 없는데,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제가 한번 본 게 있는 게, 그때 서울 광진군가에서 재개발인가 재건축인가 뭐 하는데, 거기에 임야 조그만 한 20평 정도 되더라고. 그 임야 20평. 아무리 서울 광진구라 하더라도 임야인데, 그것도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는데, 그걸 그 재개발 조합에서 17억인가? 얼마를 주고 샀어요. 그건 불공정한 법률행위. 왜? 그 애가 없으면 이제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착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얘가 아주 폭리를 취했다 말이지. 아시겠죠? 네. 현장 불균형. 그 다음에 됐고요.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요. 우리 적용 범위. 지금 여러분들 우리 보시는 이 민법의 예들은 전제 자체가 재산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물권과 채권 얘는 재산권이거든요. 재산 관계를 전제로 해. 따라서 가족 관계인 신분 관계, 신분 관계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신분 관계 이런 것들 얘들은 적용 안 돼. 이걸 가지고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가 지금 결혼해 놓고 이거 불공정했다라고 하면서 그거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다음 뭐 공법 관계 이런 것들 당연히 공법 관계 이런 것들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재산 관계라는 사법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실 뭐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것도 비진위 표시 다 마찬가지라고. 아시겠죠? 네. 됐고, 그 다음 여기다 그냥 적을까요? 네. 자, 아까 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했죠? 그냥 여기서 바로 적을게. 효과는 아까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자, 무효인데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 따라가서 인정. 자, 추인은요,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효 사유가 소멸해야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효 사유는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따라서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됩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라는 거. 무슨 이야기냐? 얘들이 불공정한 매매를 했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냥 얘가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증여로 이렇게 전환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자, 일단 문제 하나 보고 갑니다. 4번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경매는 당연히 그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경매는 계약도 아닙니다. 그 다음 1번 맞고요.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우리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계약인 증여는요.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전부 다 불공정한 거지 그러면. 그 다음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번 맞고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요. 그 다음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은 오로지 궁박만은 누구를 기준?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항상 그 기준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죠? 자, 넘어갑니다. 39페이지. 자, 법률행위 해석.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법률행위 하면 여러분들 계약 떠올리시고요. 이 계약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그 문구가 애매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법률행위, 계약의 내용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 다음 규범적 해석. 마지막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느냐면 해석의 방법은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간극,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간극, 공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가지고도 해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럼 마지막으로 보충이라는 게 결국 최종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보충적 해석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거. 시간 순서대로 한다. 지금 제가 적어진 순서대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자연적 해석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의사의 합치는 있더라는 거야.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의사의 합치는 있더라는. 다만 표시만 잘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무해의 원칙. 예를 듭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이 X 토지에 관해서는 갑과 을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잘못 적어서 뭐라고 기재를 했느냐면 계약서에는 Y라는 토지를 이 애를 기재를 했다 이 말이지.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미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설령 기재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 X 토지에 관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Y 토지는 설령 계약서에는 Y 토지라고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이 Y 토지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관련 문제 하나 보시고 9번 문제입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해요. 9번 문제. 이렇게 독립해서 한 문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X토지를. 그럼 X토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다, 그죠? 예.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즉, 기재는 오표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미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서로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의사 합치된 대로 해석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죠? 2번 매매계약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뭐 더 뒤에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X토지는 유효고 Y토지는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 자, 그런데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합치된 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규범적 해석은요.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냐면 그 표의자의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누구 입장에서요? 상대방 입장. 그게 공평한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관련 판례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채권자입니다. 얘가 채무자고요. 근데 을이 변제를 하기는 했어요. 변제를 하기는 했는데 금액이 미미하게 조금 남았어. 완전히 변제를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받고요. 갑이 을에게 영수증을 써주면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뭐라고 기재를 하냐. 영수증에다가 총완결이라고 이렇게 기재했단 말이야. 이렇게 의사표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얘들이 이제 분쟁, 판례가 있다는 건 분쟁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은 야, 내가 총완결이라고 써줬지만 이건 나는 그냥 더 받을 의지로 더 나머지도 다 받을 건데 그냥 총완결이라고 써줬어. 근데 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총완결이라고 그 대금 조금 미미하게 남았는데 네가 총완결이라고 써줬다는 것은 나머지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로 간에 의사의 합치가 없는 거지.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얘가 의사표시를 해서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된다. 예,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총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 탕감의 의사가 여러분들이 돈을 갚으면서 제가 총완결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나머지 채무 얼마 안 남은 채무는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 아닙니까?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총완결은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국 나머지 돈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 하나만 더 하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얘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임차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모든 화재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책임을 다지겠다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화재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과실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화재 전부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서로 간에 또 의견이 다른 거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냥 합치된 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역시 누구 입장에서 얘가 모든 화재라고 의사표시를 해줬으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화재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준다라는 것은 당연히 과실에 의한 화재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화재도 포함하는 겁니까? 포함 모든 화재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화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불가항력적인 화재도 포함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쉽다 하면서요. 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일단 학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 합격하면 또 공부 안 하시더라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합격을 위해서. 자, 보충적 해석은 뭐냐면요. 지금 이 의사의 합치도 없어. 의사의 합치만 되면 자연적 해석으로 끝낼 건데 합치도 없어. 그리고 규범적 해석으로도 안 돼. 즉 무슨 이야기냐. 뭔가 표시된 게 아예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표시가 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표시된 게 없어. 계약서의 내용에 그게 빠져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그때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셔야 돼? 보충적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아예 계약서의 내용에 표시된 게 없으니까. 지금 앞에 얘들은 그래도 표시된 거라도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보충적 해석의 판례가 상가 매매를 하실 때 우리 부동산 중에 상가 있죠. 여러분 상가 매매를 하실 때는 그거 아세요? 부가가치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파신 분이 납부하셔야 돼. 자, 근데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매계약서에 아예 서로 간에 계약의 내용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잖아요. 물건 사게 되면요. 여러분들 물건 다 사시잖아. 물건 사시면 그 안에 사신 물건 안에 전부 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때는 이 부가가치세는 그 매매 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보충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상가매매 부가가치세 요거 예시 하나 기억해 두시자고. 아시겠죠? 제가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나중에 상가 이 매매하실 때요. 부가가치세 부분 정확하게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서 내용에 편입시켜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 왜 금액이 상당한 경우 많습니다. 특히 우리 왜 그냥 상가 중에 단독 이 상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물 가격이 비싸거든요. 여러분 토지는 부가세라는 게 없어요. 근데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부담할 거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이냐. 이걸 약정 내용에 계약의 내용에 편입시켜 주는 게 좋아. 아니면 이런 분쟁이 생기니까. 그럼 결국 우리 판례는 서로 간에 아예 표시된 바가 없으면 보충적 해석을 하고 이 보충적 해석은 제3자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다. 즉 객관적이라는 말이 누구나들 보통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매 가격의 부가가치세는 포함이에요? 아니면 별도예요? 일반적으로는 포함이다. 매매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된다고. 아니면 분쟁이 생긴다고요. 자, 비진이 표시로 갑니다. 교재는 48페이지. 여러분 좀 찍으시고 칠판 좀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기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는 좀 춥고 배가 고파야 됩니다. 네. 아니에요. 너 추우면 따뜻하면 잠 오지. 따뜻하면 잠 오죠. 그거는 조금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운데 잠이 온다. 그럼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죽는 거지. 자, 일단 죽지는 마시고 48페이지다 그죠? 비진의사 표시. 효과부터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특히 효과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좀 주의하셔야 돼요.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게 말 그대로 허위표시, 헛소리 하더라 의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럼 좀 이따 보실 통정허위표시와 차이점. 통정허위표시는 서로 짜고 합의하에 헛소리 하는 거고 비진의 의사표시는 혼자서 단독으로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진의 의사표시를 단독 허위표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허위표시예요. 헛소리 하더라 이 말이지. 근데 우리 법은요. 일단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그럼 이 법 취지가 뭐냐? 어디 가서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 왜? 유효니까 네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괜히 수업 끝나고 뭐 1캐럿 다이아몬드 1캐럿 준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말이지. 네가 책임져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유효다라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무효로 보느냐?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자 아는 걸 뭐라고 해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그때는 무효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자, 그다음 그럼 우리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때 이제 유효면 상관없는 유효면 뭐 그 다음 사람 다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문제는 무효로 볼 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얘는 있어요. 이제 처음 등장하네. 비진의 의사표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의라는 게 뭐예요? 몰랐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제3자는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제3자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면 이 무효 규정을 둔 이유가 취지가 뭘 가게 됩니다. 모든 제3자를 다 보호해줄 것 같으면. 그래서 오로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통정 오해 표시에서 여기 제3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요건. 자, 우리 비진의 의사표시가 물론 여기서 요건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우리 유효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유효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뭐 문제가 될 게 법이 관여할 일이 없고 무효가 될 때 그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 먼저 진의와 표시는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더라.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럼 우리 비진의 표시에서 핵심은요. 비진의 의사표시가 시험에 출제되면 얘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진의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진의라 하면 그래서 우리 판례 문구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진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표의자의 진정한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속마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시험에 빠뜨리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관련 판례 두 가지 비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진의와 관련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근로자고요.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사용자,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갑 근로자를 우리 민법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 쓰지 않고 피고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고용인.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사고를 쳤어. 그랬더니 이 을이라는 애가요. 갑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요 표현 나와요. 징계면직. 징계면직 다른 말로 뭐? 해고. 자른다 이 말이야. 얘가 해고를 하려고 하네요. 갑이 선수를 칩니다. 아예 잘릴 바에 나는 의원면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원해서 면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달리 표현하면 얘를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서. 얘가 의원면직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자, 특정 상황에서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얘가 어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의원 면직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위일까요? 아닐까요? 진위다라는 거. 따라서 얘는 당연히 유효하다. 여러분들 결론 알아두셔야 돼. 이건 유효. 특정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다. 왜? 괜히 잘리게 되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아.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하는 거야. 사직서 제출하면 퇴직금 받거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요, 뭐 문제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직서 막 제출해요. 그래서 한 번씩 사직서 제출하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사직서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 절차 들어가려고. 그럼 잘리면 퇴직금도 못 받아. 자, 첫 번째 판례.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요. 역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근로자, 을이 사용자입니다. 자,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우리 회사 방침이 이러니까 사직서 좀 제출하세요. 왜 퇴직금 중간정산 아시죠? 네. 사직서 좀 제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걸 우리는 의원 면직이라고 하죠.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건 진위일까요? 비진일까요? 이건 비진이다 이 말이야. 이건 따라서 자, 비진이 의사표시니까 얘가 상대방이 자, 얘가 지금 사직서 제출했어요. 지금 갑이 표의자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란 표의자입니다. 이건 진이 아니다 이 말이지. 얘 지시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건 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사용자 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쥐가 시켰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따라서 이때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다라는 거. 이때 의원 면직은 무효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잘 보시라고. 그래서 뭐 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느냐면 회사 방침, 사용자 지시 이런 말 들어간다고. 그러고 사직서 냈어. 그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건 무효. 무효. 근데 징계 당할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내가 사직서 냈어. 그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건 유효. 구별하시겠다, 그죠? 네. 그 다음 당연히 아까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무효가 되기 위한 지금 요건입니다. 표의자의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되셨죠? 네. 일단 관련 문제 하나 보시고 제가 뭐 적용범위 더 설명 안 드립니다. 여러분 적용범위 당연히 공법관계 돼야 안 돼요? 안 돼. 우리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재산법 관계, 재산관계, 사법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공법관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신분관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더 이제 이야기 안 합니다. 5번 문제네요. 5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질문. 비진위 의사표시에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1번은 맞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 알았다. 그럼 표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 무효.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와 무효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근데 비진위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선택권 없어. 그냥 무효. 그럼 여러분 취소가 좋아요? 무효가 좋아요? 취소가 좋은 거지. 왜? 취소는 선택권이 있어.
내가 무효로 만들고 싶으면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봐주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유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3번 지문 보시면 2번 틀린 거 아시겠다 그죠? 답은 또 너무 쉽다 그죠?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죠? 항상 법률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 누구라고? 대리인. 그래서 항상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고요. 항상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 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아까 유일하게 아까 하나 있었다 그죠? 궁박은 본인 기준이었다라는 거. 궁박은. 그 다음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즉 무효인 경우, 이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말이지.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옳은 질문이죠.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두고 있죠. 다음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좀 이따 보실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맞다 그죠? 애매하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